시간을 더 할애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 2교시 한번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우리 첫째 주제가 소외의회 종류고 소속요건. 아주 기본 와꾸라면 이제 핵심인 소속물. 늘 얘기하는데 요기과장은 시험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기본인 부분이라 구구단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응? 암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습하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제 원래는 1기 때부터인데, 2기 때부터인데, 아까 공부하다가 이제 이때 제가 단문 예상 문제, 이게 단문 예상 문제가 단문집보다도 교재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라, 단문 예상 문제랑 사례 문제는 사례를 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책에 있는 사례를 말하는 거야. 책에 있는, 그 파트에 있는 사례. 그 기본을 해야 되겠다, 기본.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연습하고 싶은 분, 연습. 그러니까 실제로 연습을 그래도 하고 싶은 분 있으면 그 단문 문제하고 사례 문제 중에서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한 문제든 두 문제든, 근데 중요한 거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본인과 약속. 뭐냐면 25분을 넘기면 안 돼요, 한 문제당. 지금 케이스는 자기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저긴 아니더라도 단문이라도 이거를 써서 연습을 해서 여기로다 제 여기 메일이 이렇게 이 메일로 주시면 인터넷으로다가 들으시는 분도 주시면 제가 강평을 해서 여기 학생들은 가져와서 드리고, 아니면 이메일로 제가 스캔해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보고 써야 되고, 책 보고 쓰면 안 되고 책을 보고 쓰면 알아, 금방 알아. 여러분이 시점에도 알아. 야, 이거 그대로 책 보고 썼구나, 자기 말로 썼구나, 금방 알아. 그게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니까. 이게 조사까지 그대로 쓴다니까. 그리고 보고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시간을 지켜야 돼. 25분 한 문제.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이제 공부해 놓은 다음에 공부하는 걸, 근데 아직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욕심내지 말고 따라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혹시 일리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해서 바로바로 채점 못하고 조금 시간 두고 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기 때 말고 2기, 3기 가서는 이제 사례, 단문, 나중에는 두 문제, 처음엔 한 문제. 근데 이거 아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딴 세상의 문제를 연습하려고 하겠다, 이런 말 가지면 안 돼. 내가 알지 않는 다른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말 갖지 말고 나오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함정 문제 끝이 없이 만들 수 있는데 그 도움이 안 돼요. 예? 자, 소속물 이론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거지. 자, 20페이지 보면, 자, 이것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답안지 쓸 내용만, 알고 있어야 될 내용만, 답안지가 아니든 간에, 이 소송의 객체, 이걸 소속물 그럽니다. 이걸 심판의 대상 그러고, 청구, 여기다 하고. 이걸 누가 정했냐면, 이거 당사자가 특정하게 돼 있어, 이렇게. 처분권주의 때문에 당사자가 이걸 처분권주의, 당사자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앞에 당사가 붙은 거야. 당사자가 정한 객체, 소속물, 청구, 심판 대상이다. 이거는 첫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관할,
그게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 이전 등기 소송이냐, 금전 청구 소송이냐, 그 소송물에 따라 관할, 또 소가에 따라 사물 관할, 소송물의 특정, 범위. 자, 그 다음에 청구 병합이냐 아니냐, 청구 변경이냐 공격방어 방법 변경이냐, 소송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중복 소송이냐, 처분권주 위배냐, 소송 제기 안 한 것도 재판한 것, 청구한 것 내에서 했느냐, 기판력, 소송물이 다르냐, 기판력의 범위, 제소 금지, 동일 소송만 제소가 금지되니까 이런 표준이들 뿐만 아니라 시효 중단 기간 준수, 여기 키워드는 연습용으로 쭉 가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다. 하나. 또 하나, 청구의 목적물, 다른 말로 말해서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얘한테 이 건물 철거 소송 아니면 건물 인도 소송 제기할 때 소송물은 내가 얘한테 가지는 건물 철거 청구권, 실체법상의 청구권, 토지 인도 청구권, 실체법상의 권리, 이행 청구권이 소송물이지. 이거 자체는 계쟁물이다. 계쟁물. 이게 나중에 이걸 잘 알아놔야지만 기판력의 범위를 공부할 때, 이 주관적 범위, 승계인 이런 거 공부할 때 소송물의 승계인과 계쟁물의 승계인을 구분해야 된다고. 소송물 승계인과 계쟁물 승계인. 물론 이시훈 교수님은 학설을 넓혀가지고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판례는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만 말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판례도 계쟁물 파트에 가서는 약간 물건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약간 그런데 거기까지만 언급하는데 너무 이게 자식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계쟁물과 소송물을 구분하는 거지. 이렇게 토지 인도 소송에서 토지, 건물 철거 소송에서 건물은 소송물이 아니라 계쟁물일 수밖에 없다. 요 단어만 아는데 뭐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이것도 안 봐도 될 걸 본 거야. 총설. 자, 소송물 이론. 자, 이거잖아. 구이론과 신이론. 구이론을 먼저 보면 판례 21페이지. 계속 써먹을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지. 요것도 밑줄 치고만 보면 돼. 이렇게 실체법상의 권리, 이렇게 이행 청구권, 또 확인의 소가 있으니까 법률 관계, 일단 권리나 법률 관계를 소송물로 보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실체법상 실체법 권리가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다, 이게.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판결인데도 여러 개의 권리, 경합하는 여러 개의 청구권, 형성권에 의해서 청구하면 소송물이 여러 개다.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다르니까. 이거를 실체법 기준으로 따진다 해가지고 구소송물 이론, 판례. 하나의 목적을 가진 청구를 해도 경합된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 소병합이고, A 권리를 주장하다가 B 권리로 바꾸면 청구 변경이고, 이게 소송물의 변경이다. 공격방어 변경이 아니라. A 권리에 의해서 소송하던 중 B 권리로 소송이 또 들어오더라도 중복 소송이 아니다. 왜? 별개니까 소송물이. A 권리로다 재판에 진 다음에 B 권리로 또 들어오더라도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별개니까 소송물이. A 권리로 재판이 들어갔는데 이거로 재판 안 하고 B 권리로 재판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소송 제기 안 한 걸 판단한 거니까. 우리 판례의 주류다. 이것만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죠. 이게 시험을 떠나서도. 자, 신이론. 자, 신이론을 보기 전에 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면은, 이 대여금인데 이게 또
지금 지워놓지 않으면 또 컴퓨터에 이따 파 올릴 때 이게 그대로 올라간다니까. 대여금. 이게 이제 전혀 다른 거는 다툼이 없어요. 전혀 다른 거 소속물이 다르다는 거에는 신구율은 다툼이 없어. 이거를 전제로 해야 돼. 전혀 다른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나와. 말이 나오지. 어디 나오냐면 저기 이시훈 교수님 책 저 뒤에 소의 변경에 나와. 소의 변경 파트에 전혀 다르면 소속물이 다른 건 여기서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튼 우리는 전제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거는 신구율은 다툼이 없어. 문제는 이거예요. 두 가지만 알면 돼. 전혀 다른 건 언급이 안 되고 쌓여. 당연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알면 돼. 사실이 한 개인 경우. 이것도 하나만 알면 돼. 한 개의 교통사고. 이거 또 하나가 있지, 또 하나. 한 개의 옥파. 파. 농산물. 파를 파는 거. 근데 이거는 짜투리고 이게 한 개의 교통사고. 한 개의 교통사고인데 청구 취지는 뭐 손해배상 줄한데 청구 원인이 이제 이렇게 청구 원인이 교통 운임을 받았으면 안전하게 나를 운전해서 갖다 이걸 여객 운송을 해줬어야지. 불안전하게 이 채무를 이행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하고 멀쩡한 사람 몸을 다치게 했으니까 불법 행위하고 이렇게 사실은 하나인데 청구권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다른 경우 이거 한 사례만 알면 돼. 이게 구이론 신이론 차이. 이게 사실은 하나 교통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이 두 개인데 이거지 이거. 물건을 팔고 물건 대금 주려고 어음을 발행한 거. 요거는 사실은 두 개지, 두 개. 농구공 파는 거랑 어음 발행하고. 근데 둘 다 사실 물품 대금 한 건데. 이렇게 교통사고랑 이것만 알면 끝나. 이거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걸 전제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두 개면 이렇게 매매대금, 어음금 두 개가 되잖아, 이렇게. 자, 여하튼 신이론을 볼게요. 신이론은 제가 밑집칭만 보면 돼. 소송물을 소송법설이야. 실체법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아니라 뭐 형성권, 청구권,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소송법적 요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해서 신청, 이걸 우리나라 용어로는 청구 취지. 자, 1번. 이 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소송법상의 청구 취지만, 신청 취지만으로 이게 이론설 또는 신청 취지와 사실관계 이렇게 신청 취지와 사실관계로 구성된 이걸 둘 다 소송법설이야. 자, 신청 취지만으로 또는 신청 취지와 사실관계하고 그래서 요걸 보면 요거부터 봅니다. 실제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다. 그냥 소송물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가리는 전제인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2분지설과 1분지설인데 2분지설부터 볼게요. 이거 말고 이거부터 보면 이것도 두 가지만 비교해요. 청구 취지와 뭐로 구분한다. 이원설 말 그대로 사실관계로 구분을 해서 청구 취지와 여기 청구 원인에 있는 사실관계,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 두 가지 소송물이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봐가지고 잘 보세요. 넘겨봐서 이거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하나인 경우, 사실관계 두 가지인 경우 이렇게 똑같으니까 뭐만 알면 된다. 교통사고, 이게
교통사고 사실관계 하나인데, 교통사고, 기차 사고든 무슨 교통사고 하나인데 손해배상을 2개의 청구권,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요거는 구의론에 의하면 소송물이 별도지. 근데 이 신이론에 의하면 이 분지설에 의하더라도 청구 취지도 하나고 이게 청구 원인 사실관계도 교통사고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이거는 소송물이 한 개다. 구의론처럼 2개로 안 봐. 그 이론하고 똑같이 사실관계 하나니까. 근데 이 사실관계가 2개인 경우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만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어음 발행한 경우, 그러면 사실이 2개라 이거야. 물건 판매, 어음 발행. 이거는 소송물이 2개라는 거지 이렇게. 매매와 이거는 사실관계 2개. 그러니까 자, 구의론, 실체법상의 권리, 사고가 하나인 경우에도 권리가 다르면 2개다. 권리마다 보니까 이분지설, 신청 취지하고 사실관계. 그 사실관계가 하나면은 이렇게 돼도 소송물이 하나고, 이 사실관계가 2이면 2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2개 가지고 모든 걸 해결이 안 돼. 왜? 실무는 오는 게 더 많다? 사실이 전혀 다른 게 더 많아. 전혀 다르면 구의론이고 신의론이고 따질 게 없어. 그래서 요거만 딱 찍으면 돼. 요거만 답안지 쓸 때도 책에도 이거 이상 안 나와.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1분지설은 뭐야? 1분지설은 22페이지. 이건 신청 취지만 가지고 하자는 거야 이거. 청구 취지만이 소송물이라는 거지. 이론설. 청구 취지에서 판결 하나면은 구의론처럼 A, B 2개의 권리를 하든 아니면 2개의 사실, 아까 본 거 이분지설처럼 매매와 어음 발행으로 하든 소송물이 하나다. 딱 3가지 차이면 끝이에요.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더 이상 넓힐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죠? 이 소장 우리 연기할 때도 봤잖아요. 피고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만 나오지 청구 취지에. 이 얼마가 물품 대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물품 대금 2개를 합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무색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금전 지급이나 대체물 청구는 청구 취지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손해배상인지 대여금인지 또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 가지인지 여러 가지 모르니까 해석을 위해서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를 청구 원인을 참작해야 된다. 그래서 청구 원인의 보충을 받아서 소송물이 특정이 된다. 이때에 이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 보충 요소다. 보충 요소.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고 보충 요소일 뿐이다.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하자. 이게 1분지설이다. 그럼 판례는 어떠냐? 판례는 지금 목을 정리하면 제가 보는 것만 보면 돼요. 거의 다 봐, 또. 구소송물 이론이다. 자, 청구 원인에서 나타나는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로 본다 이거지. 청구권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운전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2가지를 동시에 정하면 선택적 병합이다. 둘 중 아무거나 해줘라. 끝. 요즘 뭐 보고 이거 안 봐도 돼. 도움도 안 돼. 2번 이거 어음수표 청구와 원인 채권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거. 청구 병합이다. 바꾸면 초변경이 되고. 자, 3번은 넘겨요. 이건 써먹지 않을 거예요. 안 넘으니까. 안 나와, 이건. 4번도 여러분하고 거리가 멀지만, 제가 빼라는데 너무 빼는 게 아니라는 걸. 4번은 여러분하고 거리가 멀지만, 법무사나 변호사 이쪽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 이전 등기 청구하고,
말소 등기 청구를 나눠가지고 이게 법무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마다 소송물이 별개래요. 별개. 그러니까 매매를 주장했다가 취득시효 하면 원인이 다르잖아. 이건 공격 방어 방법 차이가 아니라 공격 방법 차이가 아니라 소송물이 다르다는 거야.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마다 소송물이 별개래요. 근데 말소 등기는 말소 사유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되 말소 사유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하대요. 이전 등기는 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별개고 말소 등기는 말소 사유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이 같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을 맛배기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 법무사 쪽에서는 케이스로도 많이 나오는데 또 신체 상해로 일 때 손해배상을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한다고. 이렇게 사람이 교통사고 당하거나 산재사고 당하면 이런 노무사니까 공부만 해봤지 손해배상송 안 해봤죠. 손해배상송을 이제 종종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법무사로서 법률구정단에 있을 때부터 예전에 법률구정단에 근무했었는데 그때부터 또 법무사 하면서 손해배상이 요즘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합의가 안 될 때, 또 산재사고, 그리고 학교폭력. 학교폭력 때문에 애들끼리. 그리고 묻지마 폭행. 이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재산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눠가지고 재산 손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거, 치료비. 소극적으로 내가 입원하느냐고 돈을 못 버는 거, 치료받느냐고. 일시이익, 적수의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손해 3부서 소송물이 별도래. 이것도 이제 뒤에 공부하다 몇 번 나오지. 몇 번 나와. 많이는 안 나오지만 몇 번 나와. 손해 3분설. 소송물이 별도래. 별도. 여기서 저거 시작되는 거지. 이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치료비가 크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보험이 들거나 건강보험료리 처리가 되거나 하면 치료 크지 않아. 이것도 큰 경우가 있어. 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24시간 대소변을 받아내고 먹여줘야 되는 간병비가 한 사람 목도 아니고 2인분 24시간 2명이 교대로 죽을 때까지. 그러면 손해배상이 간병비만 가지고 클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면. 근데 그런 거 드물고 이게 많다니까. 이거 못 버는 거. 젊은 사람이 다치면 평생 60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몸이 팔이 망가졌다, 뭐 허리가 망가졌다, 장애율에 따라 엄청 클 수가 있어요. 손해가. 근데 이건 억울한 건 이 근로 연수가 지난 노인네들이 다치면 억울해. 이걸 인정을 잘 안 해. 일시이익을 정년이 넘었다 이거야. 벌 수입이 없다. 야, 좀 나도 얼마 전에 지금 한 사람이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반납하러 자전거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와서 건너가다가 그냥 휙 들어온 차에 쳐가지고 그 양반이 70이 넘었어요. 지금 손해배상 했는데 이거만 인정해주고 이걸 인정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이거만 인정해. 이게 없다. 70이 넘고 뭐 달리 경제적 활동을 할 나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야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위자료도 참 웃긴 거예요. 얼마나 해야 돼? 이거 뭐 최태원 씨 이혼 사건 위자료는 어마무시하던데, 가진 재산이 둘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도 아파트도 언어 없이 그냥 빌라 간신히 얻어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혼하면 위자료 얼마 줘야 돼? 최태원만큼 줘야 돼? 노소용만큼. 이게
노씨 누구야? 이게 이게 참 애매하다니까. 몸도 다친 것도 여튼간에. 근데 다행인 건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하지 않으니까. 여기 밑에 이온 사유마다 별개고, 우리는 이게 또 나오죠. 재심해소에서 재심 사유마다 수성물이 별개다. 이게 저 맨 뒤에 재심할 때 또 나온다고. 응? 이게 내용 어렵지 않아.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 처분권지입에 뭐냐면, 원고가 이전 등기는 원인마다 수성물이 별개라고. 원인마다 매매를 원인으로 재판을 구했는데 판결을 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인용하면 청구한 거로 재판 안 하고 엉뚱한 거 재판한 거라 해서 이게 뭐가 된다? 처분권지 위배다.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했는데 담보 약정 원인으로 판결한 거 적법하냐?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케이스가. 우리는 케이스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갑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갑이 이전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담보 약정 원인으로 판결했다. 적법하냐? 그래 뭘 물어본 거야? 소송물을 물어본 거야. 그 문제가 이거 소송물에 관한 거다. 처분권지를 물어본 거야. 처분권지. 처분권지 위배 여부를 물어본 거다. 이걸 판단 안 하면 소송물이 이거랑 같은 건지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 소송물에 관한 거, 처분권지에 관한 거, 그리고 결론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 요번에 요 일기 동안에는 케이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책에 나온 거 내서 자꾸 연습해. 그 우리 노무사 시험은 꼭 이런 게 나와. 기본적인 게 막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이거 피고가 보통파를 옥파로 말이야. 잘못 팔아가지고 손해배상을 보통파로 팔았는, 옥파를 사랑하는데 옥파. 보통파를 옥파로 잘못 내준 거지. 여기 봉투 조그만 거 안에 까만 점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걸? 신고 몇 달 있다 보니까 이상한 파가 나오니까 이제 손해배상했는데 당사자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청구했는데 판사가 잘못 팔았다 계약불이행으로 승소 판결했는데 이것도 처분권지 위반이다. 불법행위와 계약불이행은 수동물이 다르다. 엉뚱으로 판결했다. 처분권지 위반이다.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거는 뒤에도 한번 나오는데, 판례는 구이론 입장인데 최근에 이런 게 있다. 이걸 뭐 소송물 이론으로다가 해놨는데 그냥 결론만 알아두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제 말소 판결을 이렇게 원인무효로 넘어가면은 이거 말소 이렇게 말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말소 찾아오려면. 근데 이 재판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사망한 지가 오래되면 외국가 있고 막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 말소 하지 않고 그냥 꽁지로부터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원래 말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건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이 소송이랑 원인무효 말소 소송이랑 소송물이 같으냐? 청구 취지가 전혀 다르다. 청구 취지는 말소하라. 이거는 진정명의회복으로 이전하라. 청구 취지가 다르지만 판례가 이거는 소송물이 같다고 봤다고. 이거를 그 뒤에 한번 또 나와. 이거 소송물이 같다고 봤어.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진정명의 회복 청구는 전혀 다른데도 실질의 목적과 실질을 보아서 동일 소송물로 봤다. 판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신 교수님은 신이론에 입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갖다. 근데 이게 신이론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판례가 두 개는 동일 소송물이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등기 문제다 보니까 노무사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저쪽에서는 중요한데. 자, 이제 일부 청구 이렇게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게 소송물을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사례가 제가 얘기하는 게 사례가 그대로 나오니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400만 원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4천을 청구하고 6천만 원을 남겨뒀을 때 소송물이 어느 거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 시험이 우리 시험은 저 변리사나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길게 나오진 않아요. 변호사나 법무사는요 사례 문제 자체가 한 페이지야. 사례 문제 자체가 한 페이지.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가 네 문제가 한 페이지에 나와. 네 문제가. 법무사 이런 데는 한 문제만 한 페이지야. 이건 말 사례도 아니니까 요런 사례를 자꾸 받는 게 중요해. 기본서에 나온 거. 이게 연습을 따로 하지 말고 이게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리고 가끔 몇 개만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몇 개 함정에 걸릴 만한 거 몇 개만 추리면 돼. 몇 개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학설 4천만 원만 소송물이 된다는 일부 청구 긍정설. 여기다가 이렇게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1억 전부를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 청구 부정설. 이거는 여기다가 요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요 말. 뭐냐면 요 말. 이렇게 일부가 일정한 표준으로 특정되지 않는 요 말. 그냥 요거만 빨간 말만 써도 묻어 넘어가. 일부 청구 부정설로 이거 전부를 봐야 된다 부정설로. 근데 조금 더 차별화를 구하려면 요 말. 일부가 일정한 표준으로 측정되지 않는 한. 이게 뭐냐면 일정한 표준이 뭐냐면 변제기가 다르거나 1억 중에 4천만 원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사례가 들어요. 변제기가 다르거나 일부에만 담보가 있거나. 변제기가 다르거나 일부에 담보가 있어서 전체 중에 일부만 먼저 청구한 거지. 이렇게 일부가 일정한 표준으로 특정되지 않는 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 다만 일부 청구는 인용 한도액을 결정한 것에 그친다는 부정설. 근데 이제 절충설은 일부라고 명시했으면은 4천만 원만 소송물이고 일부라고 명시 안 했으면 1억 원 전체가 소송물로 본다는 명시적 일부 청구설, 절충설. 근데 요거는 이제 결론. 분쟁의 이례적 해결. 요게 이제 한 번만 재판해야지 왜 자꾸 거냐. 분할 청구의 자유.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 번 해도 내 맘이지 뭐냐 이거. 분쟁의 이례적 해결 요청과 분할 청구의 자유 존중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할 때 삼설이 무난하다. 둘 다 고려해보면 명시설이 무방하다. 그러면 여기 중복 소송의 경우를 빼놓고는 이거는 이시윤 교수님이 중복 소송의 경우에 좀 견해를 다르게 처하고 있어서 이시윤 교수님이 써놓은 거예요. 이시윤 교수님을 이걸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중복 소송 문제가 아니니까 이시윤 교수님은 이거를 중복 소송의 경우에 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기 앞에만 써도 돼. 이렇게. 이건 이심 교수님은 뒤에 자기 논리를 일관성을 지키려고 써놓은 거라. 분쟁의 이례적 해결 요청과 분할 청구의 자유 존중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할 때 타당하다. 자, 확인해소의 소송물. 자, 확인해소는 청구 취지만 가지고 동일성이 특정된다는 데 대해서 신구이론의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거만 알면 돼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만 차이가 난 거야? 이행해소와 확인해소만. 확인해소래네. 이행해소하고 형성해소만. 다시 한번. 확인해소는 똑같으니까 차이는 이행해소하고 형성해소만. 그러니까 이행해소는 소송물이 이행 청구권. 형성해소는 형성권. 형성소권. 그러니까 이행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다르냐, 형성권마다 다르냐, 이렇게 형성소권마다 다르냐, 이렇게 이행 청구권, 형성권 그 말만 다 하라고 이게 집중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수속물 이론, 이거만 아주 구구단처럼 알고 있어야 될 문제야, 이게. 자꾸 익숙해서 따로 할 여지도 없이 스킵을 잘해서. 자, 이제 네 번째 권리보호 자격하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다? 여기서부터 시험 출제 건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물론 지금도 일부 청구도 하나 관련됐지만 일부 청구는 맛배기에 불과했고. 자, 권리보호 자격, 권리보호 이익. 여기서 암기부담을 준다. 이 전체 파트가 아시겠지만, 끝까지 가봐서 알겠지만, 전체 파트가 이 앞뒤가 연결되는 것도 꽤 있지만 거기에서만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꽤 있어요. 그것들이 암기 부담을 주고 시험 관련으로 준비를 요하는 것들이야. 자, 여기 이제 그게 나온다. 권리보호 자격 24페이지 먼저 봅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만 알고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면 소의 이익. 이거는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키워드를 무익한 소송, 무익한 소송을 통제하는 원리다. 이게. 불필요한 소송, 소의 이익도 없는 거, 불필요한 소송을 통제하는 원리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물론 이걸 이제 국가적 입장으로는 그렇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들을 이용할 필요성,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이걸 통해서 파란 글씨는 이해만, 법원은 이제 본안 판결하기에 필요한 것만 집중할 수 있고 또 당사자는 불필요한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이익도 배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요. 근데 답안지 쓸 때는 저걸 쓰게 되면 무익한 소송 제도를 통제하는 요 단어가 소의 이익이 없다. 무익한 소송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자, 이걸 넘겨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 법 철학적인 거야. 그리고 넘겨서 소의 이익은 밑으로 내려와서, 자, 청구 자체가 이 자격이 있어야 돼. 이 판결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거는 무익한 소송인 거. 두 번째, 그 원고가 요 청구에 대해서 재판할 이익이 있어야 돼. 청구 자체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원고가 이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 이익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이 본안 판결을 받을 만한 정당한 적격자여야 돼. 적격자. 그렇지 않은 건 불필요한 소송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청구 자체가 적격이 있고 원고가 거기에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이거 두 가지가 객관적 이익, 소의 이익이고, 정당한 자격, 이게 당사자 적격 문제다. 이걸 주관적 이익. 그래서 부적격자, 적격이 없는 사람, 무익한 소송이야. 이것도 무익한 소송, 불필요한 소송. 그 개념말, 무익한 소송이라는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소위 그러면 무익한 소송. 이 단어만 잘 들어가면 돼. 케이스 풀 때도 이 단어, 이렇게. 이런 취지, 이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지. 이거 답안지 쓸 것도 아니야. 이게 보면 너무 넓히면, 이익을 너무 넓게 인정해주면 그냥 모든 거 재판하니까 남소를 허용하게 되고, 너무 좁히면은 법원은 편하게 되겠지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되고,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걸 답안지에 쓰기가 어려워. 쓸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익한. 자, 넘겨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우리. 자, 네 번째, 권리보호의 자격. 우리 교재로 25페이지부터. 25페이지, 권리보호의 자격. 첫째, 이 다섯 가지를 이걸 통으로 시험에 못 나와. 이거 권리보호 자격을 논하시 이렇게 못 나와. 너무 많아, 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목차례 올라가지 말고 제목별로 틀. 그래서 첫째, 이 청구가 어떤 자격이 있었냐면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률 관계만 소의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청구가 재판을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법률 관계일 때만 권리보호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첫 번째 요게 앞에 거 요건 뒤로 가니까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케이스로 나올 만한 게 뭐다? 재판상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 소권, 재판을 제기할 권한이 없는 채무, 이걸 우리가 자연채무 그런다. 자연채무.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자 파산 면책이 요새 많다 보니까 파산 면책 받은 채무는 자연채무라는다. 자연채무. 그래서 파산 면책 받은 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권리보호 자격이 없는 소송 권한, 소를 제기한 권리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애가 청구한 거라 각하, 부적법 각하, 자연채무. 그래서 이게 자연채무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된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요즘 이 파산도 많고 파산 면책되는데 얘가 들어왔다. 적법하냐? 그러면 이제 권리보호 자격을 물어보는 거다. 뭐에 관한 문제다. 권리보호 자격에 관해서 이렇게 써주고 무익한 소송을 이렇게 써주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된다. 얘는 이제 자연채무는 이래서 재판 청구가 없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짧더라도 괜찮아요. 시험 문제 답안지는 네 문제 나오다 보니까 답안 내용이 충실한 것도 있고 어느 건 너무 큰 것도 있고 어느 거는 한 페이지도 책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아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해보면 야, 이거 책에 쓸 말이 없다 이거. 책에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다. 그럼 다 그만큼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저리 것만 좀 쓰면 되는 거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이게 하나만 안 나오고 이렇게 섞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시험의 사례로 요거만 내면 너무 짧잖아. 요거까지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1, 2번 사례를 같이 이렇게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제외한 나머지 형성권, 해제권, 상기권,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 권리 이걸 행사하기 이외한 형성의 소제기도 소외이익이 없다. 그래서 1, 2 이건 적법하냐, 2 이건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문제를 합치면 문제가 나름대로 25점짜리가 된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하면 소송 제도를 이해하느냐 형성의 소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임대차라는 데가 월세를 주택은 2번, 상가는 3번 이상 밀렸어. 그럼 이제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해. 임대차 해지 통지. 그리고서도 그러면 이게 끝난 거야 이렇게. 일반적 해지 표시로 법률계획가 바뀌었으니까 임대차가 끝난 거야. 근데 안 나가. 그러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한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잘 봐요. 얘가 이렇게 월세를 3번 이상 안 내니까 상가는 3번, 주택은 2번. 여러분들 이 주택 상가 임대차가 실무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남의 일이 아니야. 제가 법무사 하다 보니까 요새 주택 전세 피해자도 많고 너무 자주 있는 일인데 얘가 월세를 3번 이상 빌리잖아. 그럼 소송을 어떻게 거는 줄 알아? 소송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청구 취지에 해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유는 얘가 월세를 2번, 3번 이상 주택 2번, 상가 3번 연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지를 요구합니다. 이러면 판결 어떻게 나온다? 각하. 왜? 형성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법률관계를 변동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성의 소가 인정이 안 돼요. 이때는
일방적으로 형성권 행사된 거라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거 시험 나오면 아주 눈 뜨고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 이거는 이해를 물어보는 거야. 응?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혼하는 경우, 이혼하는 건 내용 증명을 1000번 해도 이혼이 안 된다니까. 이혼 판결을 받아야만 이혼이 되는 거야. 이건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은 뭐 괜찮은데 재판상 이혼은 판결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이 되지. 밤새도록 내용 증명으로 이혼한다 안 된다니까. 그런 것만 아까 실제법상의 형성해소, 이게 형성, 이게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걸 제외한 이혼 청구면 괜찮은데 나머지 이걸 이 의사표시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래서 여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문제로 법무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로 형성해소를 물어보는 거로, 형성해소를 물어보는 거로 법무사도 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에 규정이 없는데 형성해소를 제기했어. 부적 판사가 어떻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가 형성해소를 제기했어. 문제는 뭐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답은 뭐였는지 알았어요? 각하. 이유는 근거가 없는 형성해소다. 형성해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자연채무랑 이렇게 뭐 해제한다, 취소권 행사한다 이런 판결을 구한다면 각하다. 자 이렇게 임대차를 해제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건 각하다, 각하.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건 이미 변동이 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요 뒤에 부분, 재판상 청구 두 가지 사례, 자연채무하고 형성소권 사례. 그 뒤에 제가 오늘 시험 문제 사례집 보세요. 사례집. 오늘 문제 중에서 뒤에 예상 문제에 사례집, 일의 사례 문제, 권리부여자에서 자연채무 사례랑 형성권이 아닌 형성권 행사라는 소재기, 이런 걸 연습하면 돼. 이렇게 우리는 따로 사례집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작년에 괜히 고생 엄청 했다니까. 내가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랑 문제 다 이거 김가영 학생 그냥 또 잘 풀었어. 나중에 봤더니 너무 많으니까 막 오히려 헷갈린다 그러고 막 내가 헷갈리게 조장을 했어. 내가 나중에 미안한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무 고생시키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사례 막 갖다 놓고 함정 문제 갖다 놓고 막 완전히 그냥 기본서 나온 거 딱 사례가 나오는. 응? 그래서 이번에 내가 철저하게 오버하면 안 되겠다. 오버. 그래서 이게 거기 나온 거를 집중을 하면 돼. 그리고 그 이상한 거는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다 같이 틀리는 거야. 그건. 점수가 다 비슷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안해서 나올 것만 잘 맞추면 돼.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 권리 법률 관계, 구체적인 권리 법률 관계 추정할 것. 그래서 첫 번째, 법률적인 쟁송이어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사실에 존부해야 되는 다툼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에 사례까지.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 세 번째, 1, 2, 3 해가지고 임야나 토지, 건축물 대장, 빨간 글씨. 임야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대장과 등기가 따로따로 돼 있어. 등기도 있고 대장도 있어. 일본 어떤 자리? 일본은 대장하고 등기가 합쳐져 있대요. 대장이 없대. 등기만 있대요. 합쳐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등기부, 여러분들 안 봐서 모르죠.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법무사는 이걸 갖고 먹고 사니까. 표제부가 이제 몇 번지, 대지, 얼마 이렇게 이 부동산의 표시. 갑구가 이거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권. 을구가 이제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이렇게. 표제부 토지 표시, 건물 표시하고 여기에서 소유자 누구, 저당권자 누구 이렇게 되는데 이 표제부가 대장을 보고 베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응? 대장을 보고 베낀다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해.
이거 베낀 거라. 근데 이 권리관계는 등기가 우선해. 등기 바꾸면 이거 보고 이거 바뀌어 이렇게. 이거는 대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부만 남겨놨다고. 이건 없애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일치한 게 생긴다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그래서 판례는 토지 임야 대장의 봐봐요. 대장의 이게 다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이거 알면 헷갈리면 안 돼. 대장의 명의 말소 이렇게. 등기 명의 말소는 권리관계 싸움인데 왜? 권리는 등기하게 돼 있으니까. 대장의 명의 말소는 권리관계 주장이 아니라 해서 소위 이걸 각하했다. 대장의 명의 말소 여기 헷갈리면 안 돼. 대장도 소송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대장의 명의 말소는 명의 말소. 동그라미를 명의 말소로 했네. 응? 법률적인 것도 쟁송이야 돼. 쟁송. 사건성. 재판하는 거니까. 법률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쟁과 관계없는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을 다투는 소송.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성이 없는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을 다투는 소송은 안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정치 문제나 정당, 종교, 종중의 단체 내부 분쟁은 원칙은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 결론을 한 줄씩만 알아두면 되겠다. 자, 여기가 시험에 나왔다 하면 여기 나오면 자 여기 시험 나오면 여기 동그라미를 써요. 1번하고 1번. 2번이에요. 2번. 1번과 2번이 시험 가능성이 높다. 1번과 2번. 여기는 시험 가능성이 별로. 여기. 1번, 2번. 그 1번은 두 가지. 앞에 자연채무하고 형성권.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법률상인 거 대장.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상, 계약상, 소재이 금지 사유가. 법률상 금지 사유가 뭐다? 중복 소재이 금지, 제소 금지. 이거 자체가 뒤에 엄청 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법적으로 소를 못하게 하는 거.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거는 뒤에 큰 문제로 따로 나올 거고, 두 번째다. 계약상. 계약상 제소 금지 사유. 이거 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노무사 기초로 나왔는데, 제가 별표 여러 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 나올 만한 거 이거. 나왔었지만 또 나올 만하다. 그 옛날에 나온 거는 우리 교재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거라 좀 어려웠고, 그때 결론이 헌법재판소 판례 결론이 틀려도 내용만 쓰면 점수가 나왔을 거야. 이거 다 그랬을 테니까. 근데 지금 새로 나오면 이제 이렇게 사안제 사고 나가고 사안제 사고 당해서 합의 보는 거지. 우리 합의 봤으니까 그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니까. 노무사기 때문에. 사안제 사고 나고 처리한 다음에 합의 본 거 이거. 자, 여기서 1번. 1번은 이렇게 의나 또는 문제의 제기로 이렇게 제목을.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 단문집이 안 나온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많다니까. 이런 게 단문집에 너무 안 나온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출제 요인이 내기 딱 좋다고. 1번 동그라미 1번을 양가로 1번을 문제의 제기나 의의로 해가지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분쟁이 산재사고나 이게 났을 때 합의를 보고 나서 앞으로 이제 일체 민형사상 일체 소재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요걸 부대소 합의 또 부대소 특약 그런다. 의의. 이제 뒤에는 2번은 유효성. 이렇게 제목을 유효성. 이게 유효하냐? 학설한테 이 소를 제기 안 한다는 건 소권의 포기라 무효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요게 줄을 여기다 쳐야 돼.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법상의 부담이 별별 많이. 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옛날에 소권 포기라 무효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법상의 부담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통설. 유효성. 판례도 행정소송은 변론, 민사소송의 경우에 이렇게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소제기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유효성을 인정했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거로, 소의 이익이 없는 거로 인정했다. 소의 이익이 없는 거로. 예? 학설 판례 유효성.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걸 성질로, 제가 연기할 때 한 거랑 좀 목차를 바꿨어요. 성질. 의 유효성, 성질.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면 한쪽이 위반한 경우 다른 쪽에게 하항변권이라는 구제수단이 생긴다. 이렇게. 하항변권 생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판례만 소개해 주면 돼. 판례. 근데 최근 판례는 유효성이야. 여기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근데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학설은 항변권인데 항변권. 얘가 얘기해야 조사하는 건데 판례는 부대소 합의가 있은 채권을 이건 넘기고 이건 안 봐도 돼. 넘기고 여기 요 최근 판례 이거 굵은 것만 보세요. 부대소 합의를 직권 조사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원래 사법상 계약은 뭐다? 항변권이 생기는 건데 항변권이 생겨야 되는데 판례는 이걸 유효한데 소송 요건 흥결로 보는데 소의 이익이 없는 거로 보는데 이거를 인적 항변권으로 보지 않고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당사자들이 부대소 합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 다툰 적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 위배로 각하해버리는 것은 예상의 재판으로 불이의 타격이 되므로 성명 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아까 앞에 잠깐 봤던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소송 요건 흥결할 경우 바로 각하하지 말고 쟁점이 된 적이 없다면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성명 의무 위반. 그래서 정리하면 여가장 항변권이 좋은데 판례는 이거를 굳이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성명 의무로 통해서 불이탈을 맞게. 그러니까 둘이 연락에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싸우고 있는데 그 계약서 중에 소송을 제기 안 하겠다는 합의서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건 모르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판사가 연락에 싸우게 해놓고 나중에 그 소제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각하해버리는 것은 얘들한테 아니 이거 소제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재판하는 거예요? 라고 진술할 기회를 주고 각하시켜야지. 그 진술할 기회를 줬으면 이제 얘들이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원래 소제기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지만 그 뒤에 여차저차해서 그게 없어진 거다.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각하시켜야지. 그냥 각하 이거는 그래서 요거 최근에 자꾸 언급되는 거니까 원칙, 학설 일관성. 근데 판례는 유독 이것만 이러면서 결론은 똑같이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직권수사항인데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던 김홍혁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막 비판한다니까. 김홍혁 교수님이 아니 이걸 판례도 왜 이거 항변권이라고 보면 이런 거 안 해도 될 건데 항변권이라고 보면 항변도 안 했는데 안 해도 될 건데 왜 직권조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뭐냐? 이걸 왜 이거로 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느냐?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지 학설처럼. 그래서 언급이 되는 걸 우리는 알아둘 건 뭐다? 학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례도 우호적으로 어떻게? 여하튼 직권수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이타가 되지 않도록 성명 의무 위반으로 봤다까지 소개해주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의, 학설, 그러니까 유효성, 성질, 그 다음에 요건, 마지막으로 요건,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에 대한 결론. 아니면 이거로 소개해주면 끝나지. 병원 등 실무상 엄청나게 많이 활용.
병원 실무상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다. 요새 의료사고도 많이 문제되잖아요. 이게. 가불간의 관계에서 부대 소합의가 유효하려면 이걸 잘 받아야 돼. 유효하려면 첫째, 부대 특약이 불공정하면 안 돼. 불공정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요것도 잘 쳐야 돼.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급하게 올라가지 말고 집중해서 이건 A급이니까 불공정해서는 안 되고 포기하는 거니까 서로를. 불공정해서는 안 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불공정 무효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차고 강박이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차고 강박이도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즉 처분권주에 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공법적 권리관계나 강행법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 번째, 특정한 것만 이제 일부 특정한 권리관계만 포기해야 되는 거지. 부재소 특약. 앞으로 모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 이거는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거라 무효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고 여기 27페이지 대법원 판례가 그게 시험에 나왔어. 어려웠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4번은 뭐냐면 이게 재판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재기 부재소 특약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소극적으로 부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정도만 써주면 홈런은 안 넣어도 3루타는 대구도 남는다. 시험에서. 이거로 만족해라. 홈런을 칠라 하지 말고. 충분하다. 이것만 쳐도.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준한다. 소액이 없다. 중재로만 처리해라. 중재. 이 중재는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중재 판정 기관에 중재를 받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볼게요. 특별한 구제 절차가 없을 건데 한 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것도 목차가 이렇게 특별한 28페이지 특별한 구제 절차 없을 것도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통상의 소송, 지금 우리는 소송을 공부하는 거.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다른 절차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외이익이 없다는 거야. 이것도 적격이 안 된다는 거야. 자격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알아더라. 우리는 판례를 보면 소송 비용 확정 절차.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나지만 우리 봤던 건데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하지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정하지 않아요. 누가 부담한다까지만 한다고. 그때에 그거 비용 받고 싶으면 소송 비용 얼마인지 확정. 소송 비용 확정 절차가 있다고. 이거를 통해야지 이렇게 요거 줄 쳐보세요. 소송하는데 이 신체 감정 비용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 소송 비용을 상환하라는 소송. 소송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여기 허용되지 않는다. 자격이 안 된다. 소송 비용을 받고 싶으면 이 절차가 있는데 이걸 따라야지 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냐. 소송 비용 상환의 소송은 안 된다는 거야. 소송.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다. 이건 뒤에 또 나온다. 어디에 가서 소송 비용 파트에서 또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이미 승소 판결 받은 거 안 되죠. 이미 승소 판결,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다.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다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원본을 잊어버렸다거나 이거보다도 시효 중단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재판이 가능하지. 시효 중단 연장.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두면 판결이 가끔 이게 판결 대상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이 집행불능 판결이 있어요. 판결이 났는데 강제 집행을 못해. 그래서 아주 이게 가끔 있으면 문제가 돼. 그래서 여하튼 판결 원본이 없다거나 특히 2번 시효 연장이 필요하거나 판결이 집행불능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읽으면 돼. 이렇게 판결이 집행불능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이 인정이 된다.
요과정만, 요건 파란 건 안 해도 돼. 연장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신의칙 위반. 이렇게. 신의칙은 맨 책에 있는 거죠. 신의칙에 반하는 소재기는 권리보호 가치가 없는 거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요거는 사례, 이걸 안 보고 쓰는 게 아니고 학교법인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결의해가지고 이사직을 그만두고 승인된 바 있는 이사가 직무할 의사는 없고 오로지 이 사람 학교법인이나 이사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제기한 이 소송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시험 나왔다 하면 우리가 준비할 건 이걸 하나하나 결론드리고 여기에서 자연채무랑 형성소 그리고 대장 여기 부대서 특약 의 허용 여부 그 다음에 성질 항변권이냐 그 다음에 요건 이거 아주 특이급 이렇게 알아두면 됐다. 자, 좀 쉬었다 마지막 시간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